교육의 도시 순천에 왔습니다. 네, 역시 호응이 대단하시군요. 순천에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이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맞나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아요. 중학교 3학년부터 벌써 이렇게 입시에 시달려야 된다고?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절실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교직 경력이 20년, 21년 뭐 이 정도 되고요. 첫째 아들이 대학생이고요. 네, 이런 반응 좋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둘째 아들이 고3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20일 남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두 아들을, 둘 다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되게 이런저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3 담임 뭐 오래 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을 이놈들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의 총체 결과물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워낙 긴 이야기라서 오늘은 그걸 압축해서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입니다. 저는 이제 입시가 이제 끝난 20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20일 뒤엔 끝나거든요. 자유인이 되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시작이십니다. 3년을 어떻게 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힘들네요. 좀 많이 힘듭니다. 그죠? 되게 많이 힘들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새벽에 운전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어둡고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시속 30km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길, 해결되지 않는 지금 중3 부모님, 학부모님들 마음이 딱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거 찍었던 게 생각이 나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차사고도 폐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시는 3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택 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문이과가 통합되었다라고 하는데 문과를 가야 될지 이과를 가야 될지 융합형 인재로 키워야 될지 고민스럽고요. 그 와중에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은 정시 확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날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정시 확대 반대한다라는 성명도 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가야 할 길은 찾아야 되죠. 그게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 마음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됩니다. 저도 학부모라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 아들 내 딸을 서울대를 보내야겠는데 상장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108개가 필요하답니다. 일단 개수에 질렸네요. 근데 이제 이건 108개는 나누기 5를 해야 되거든요. 5개 학기에 거쳐서 108개니까 한 학기에 대략 20개? 도대체 뭘 하면 20개의 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이 학생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대회에서 상을 다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도대체 한 학기에 몇 개의 대회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해야 할 걸 자꾸 헷갈리게 돼요. 상장 108개가 목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문기사에서는 108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108에 꽂히면 입시는 망합니다. 질문을 자꾸 던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문기사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요.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들 중에서 상장이 100개 넘는 학생이 몇 명일까요? 이게 질문이 되겠죠. 몇 명쯤 될까요?
103개 1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개 넘는 2명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상 개수는 몇 개일까? 이게 질문이 돼야 되거든요. 이 질문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질문이 들면 이른바 학종형 인간입니다. 안 드셨죠?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평균적인 건 몇 개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은 몇 개일까요? 몇 개쯤 될까요?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상 개수, 전체 학생의 몇 개요? 정확하게 30개입니다. 질문: 상장 108개, 103개를 받은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상장 빵개가 몇 명 있어야 평균이 30이 될까요?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평균적으로 상장 빵개 받고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이 4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상장을 빵개 받긴 않았겠죠. 그러나 평균은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사실 막 수시가 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교육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예요. 평균적인 30개면요, 한 학기에 6개거든요. 그 학교의 최고의 학생, 뭐 이렇게 지칭하는 학생이 한 학기에 6개의 상장을 못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딱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그렇지, 상장 개수가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입시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없앤다, 비교과 없앤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학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비교과 없애는 건 중장기 계획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자꾸 말을 바꿔요, 주체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사회 선생님이라서 좀 이래요. 왜 그러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요구할까?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사회는요, 불안함인 이꼴은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면 키울수록 관련된 산업이 끊임없이 소비되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바로 인강 사이트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자꾸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냐, 모르냐예요. 알면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모르면 소비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되게 단순한 계산 방법을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수학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4학년부터 다니거든요. 4학년부터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4, 5, 6, 중1, 중2, 중3 6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학원비 평균으로 잡으면 25만 원 정도 나오고요. 1년에 280만 원 뭐 됩니다. 6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라는 돈을 학원에 한 과목에 쏟아 부어서요, 지금 그 수학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쳤던 그 성적이 나온 거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비의 결과물은 항상 우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의 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택지가 늘어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부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중3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 강의를 들으면 정보가 하나씩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정보가 생기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빨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금 2학년도 적용하고 있으나 이상하게 적용을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1학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의 선택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대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과목은 무조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 선택이거든요.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학교 선택이긴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네 가지의 경로로 나누어서 가는데, 중학교 학생들은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체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요, 쉽냐 어렵냐예요. 되게 단순하죠. 이 과목 쉬워요? 엄청 몰립니다. 그죠? 지금 고3들 생각해 보면 생윤, 사회문화 쉬운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험생들이 몰리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가면 입시에서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과목들 가운데서 정리되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대체로 수능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고 수능 과목이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수능 준비하는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진로 선택 과목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실생활 적용, 그 다음에 진로 안내 학습, 요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화학습과 교과 융화학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1번과 2번을 나누었잖아요. 뭐가 더 어려워 보이세요? 당연히 2번이 어려워 보이시죠? 심화, 융합 과목이 지금의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흰색 과목은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선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 과목은 선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크로스에서 문과가 이과 졸업할 때까지 문과는 이과 과목을 두 과목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과는 문과 과목을 두 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한 과목씩 들으니까 2학년 3학년 때 문과 이과 크로스에서 한 과목씩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과 학생들은 넘어가서 여행지리나 고전윤리를 듣게 될 거고요. 문과 학생들은 넘어가서 과학사나 생활과학을 듣게 될 거예요. 그거 아닌 한에는 나의 선택은 가능하면 노란색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로 심화, 과목 심화, 교과 심화, 그리고 교과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지금 사실 되게 고민스러우시잖아요. 지금쯤 전국에 돌아다니면, 저도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난리거든요. 저도 지금 막 일주일에 한 5-6번씩 중학교 찾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됐느냐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고교를 선택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학교가 어떤 교과를 개설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교 정보에 뭐가 있냐면, 이 2020학년도에 입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교과 시간 배당표라고 하는 게 표가
다 탑재되어져 있어요. 지금 다 탑재되어져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조금 많이 어려운 표예요.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실패하십니다. 그러면 보다가 그만두실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노란색 과목이 몇 개나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핵심이 되는 건 2022학년도에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시 30% 이상입니다. 그죠? 지난주까지는 30% 이상이었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과 교육 관계 장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기사문이나 이렇게 전문을 다 봤는데 아직 뭔가를 확정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로 뭐 정시 40%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랑 저 같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입장 차이거든요. 누가 뽑을까요? 신입생을 누가 뽑냐고요? 교육부가 뽑아요? 아니요. 누가 뽑을까요? 대학이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뭐라고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정시 30%를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가. 그러면 주요 대학들이 쭉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쭉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정시 2022학년도 정시 30.3%.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했냐면 수시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수능 최저 기준을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30.3%를 정시로 가고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까지 하면 한 32, 3% 정도 나오게 설계를 해놨어요, 이미. 그럼 40%를 올리면 40.3%점에서 결정하겠죠. 그리고 수시 2월 빵명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적용 못할 거거든요. 회의가 계속 길어질 거기 때문에 첫 적용은 중3이 될 겁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3이 처음 적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서울대와 같이 주요 대학들은 고선에서 딱 맞춰 줄 거예요. 40.1, 40.2. 그 부분에서 맞춰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시 2월 인원을 거의 0명으로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딱 40점대에서 결정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의 공통과목, 선택과목, 공통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결정적으로는 문과 학생들이 너무나 불리하게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론은 되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대학은 이 모든 상황을 반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미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미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핵심은 문이과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뽑는 주체는 대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학은 문이과 구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는 입시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과 구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대학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안 하면 안 뽑고요. 가산점 못 받아요.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자꾸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문이과 그렇지 막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기사를 보시면 그렇지 문이과 융합 그리고 통합되었어. 이제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거 의미가 없어. 네가 원하는 과목을 아무거나 선택해. 입시는 실패합니다. 왜요? 대학은 문과 이과로 뽑을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서울대학교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묘수를 하나 툭 던져놨어요. 어떻게 던졌냐면 이렇게 던졌습니다. 정시 모집에서요. 수시도 아니에요. 정시 모집에서 교과 이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요? 정시 수능 점수에다가 가산점 부여하겠다고요. 근데 그걸 유형 1, 2로 맞춰서 1.2점을 주겠다라고 가산점 1.2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1점에는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2점을 받겠죠.
가산점 2점을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유형 1과 2는 이런 의미 없으니까 패스. 2를 보시면 일반 선택 4개거나 수학에서요. 일반 선택 4개이거나 진로 선택 3개나 일반 선택 3개나 진로 선택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쭉 정리를 해서 보시면 일반 선택을 4개를 하려면 반드시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학의 미적분은 무조건 들어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두면 미적분 안 됐거든요. 뭐 들을까요? 확률과 통계를 듣고 뭐 이렇게 끝냈거든요. 쉬운 과목으로 갈 거니까. 서울대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과목을 지정한 거죠. 수학, 미적, 기하 들어. 그거 안 들으면 우리 학교 올 생각하지 마. 1점 가산점 1.2점 생각하시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정시에서 서울대학교 환산점 계산하면 합불이 결정되는 건 0.05점입니다. 1점이고 2점이면요. 만점 받고도 떨어져요. 가산점 못 받으면요. 과학은 좀 더 심각합니다. 과학은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2개거든요. 아니면 일반 선택 2개나 진로 선택 3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위에 거랑 조금 다르죠.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을 좀 더 강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진로 선택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투 과목이 전부 다 진로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물투, 화투, 지투, 생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탐에 진로가 많은 이유는 투 과목 많이 들으라고요. 투 과목 많이 들은 거에 가산점 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주요 대학을 가겠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과목으로 가요.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거예요. 투 과목 안에 고등학교 때 네가 투 과목을 안 배웠어? 우리 대학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교과 이수 유형별에 따른 가산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유형 1이고요. 1점 유형 1에서 가산점 1점 받는 거니까 이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걸 교육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고등학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죠. 밑에 2개가 서울대학교 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서울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다 바꿨거든요. 안 바꾸면 소송당할 테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전부 다 이거죠. 서울대, 주요대학교 상위권 대학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어려운 과목 들으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내가 정시에서 가산점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공부 안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요.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겠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그게 어떤 방향의 공부이냐의 문제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2022학년도에 그 입시 전형,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3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확정해서 그 요강을 발표한, 확정은 아니고 어쨌든 변경 가능하지만 미리 요강을 발표한 대학이 딱 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1학년 거 확정해서 발표했거든요. 일단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왜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학년 30.3%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죠. 지금 2학년들은 77%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시가 77%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중3들은요. 왜냐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 학령 인구가요. 중학교 3학년에 곧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구가 44만 명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앞에 학년이랑 통계치를 쭉 계산해서 보면 수능 인원이 대략 한 29만 9천 몇백 명 나와요. 그러니까 29만 명 그냥 딱 해서 30만 명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이 지금 대학을 가겠다라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수능에서.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지금 대학 4년제 대학 정시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34만 명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은 30만 명.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은 30만 명이고요.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건 34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문대 20만 명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재수생 14만 명, 지금 중3 때, 지금 중3에서 재수생이 14만에서 15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15만 명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15만 명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24만 명이 남는데 15만 명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한 9만 명 정도가 빵꾸가 나요. 대학 정원이요. 다른 말로 하면 문 닫는 대학이 그만큼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빨리 줄여야 되는데 이거 안 줄이고 지금 정시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대학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요, 등록금만 내주시면 무조건 합격시켜 드릴게요. 그런 대학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올해 2학년 학생이 딱 똑같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과 모집 인원이 똑같거든요. 그냥 걸어가면 다 돼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냐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거의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안 바뀌어요. 올해 작년이랑 한 5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지금 작년 고3들에 비해서 올해 고3이 한 5만 명 정도 줄었는데 수시에서 경쟁률 낮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낮게 나왔어요. 근데 주요 대학들은요 0.05%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차이 안 나는 거죠. 이건 비슷하게 계속 유지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한 거죠. 가려고 하는 대학을 요구하는 건 똑같다라는 건 생각이.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지금은 조금 의미가 없어진 이야기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 대다수의 대학에서 차지해요. 4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지방에 공립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거든요. 근데 주요 대학을 보시면요.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을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다른 말로 하면 내신 위주 전형이요. 내신 100% 전형이요. 내신 100% 전형으로요. 8명 뽑아요. 100명 중에서. 이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주요 대학들은 고등학교 내신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을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걸로 뽑아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학종이나 정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되게 복잡하고 불안하고 복잡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정시가 40% 내지는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가는 방법은 훨씬 선명해졌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에 비해서 1학년, 중3, 2학년까지는 선명해요. 중학교 1학년부터는 또 이상한 꼬이는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 거고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학년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은 되게 선명해요. 정시로 갈 거냐 아니면 수시에서 교과로 갈 거냐 내신으로 갈 거냐 학종으로 갈 거냐 딱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셔야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논술이 있는 것도 논술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들도 논술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전국에 한 5천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말이 아니잖아요. 올해 논술 전형 최고 경쟁률이 328대 1? 한 명 뽑는데 328명이 왔거든요. 인하대 의대. 의대 아닌 과에서 제일 높은 경쟁률 서강대 화공생명 137대 1. 한 명 뽑는데 137명.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은 웬만하면 발 디디면 안 되는 공간. 특기자 전형 거의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인 거야. 정시로 갈 거냐 아니면 내신으로 갈 거냐 학종으로 갈 거냐.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비율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방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가 확대되고 사회가 공정해지고 막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방은 대학 보내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시 확대는요, 지방의 극약 처방이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료 하나만 이걸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서울대학교 N수생, 서울대, 고대, 연대 N수생 자료입니다. N수생이 뭔지 알죠? 놀라운 우리나라에서요, 이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재수생도 늘어나고요, 3수생도 늘어나고요, 4수생도 늘어납니다.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작년에 재수생 합격 비율 높아졌고요, 3수생 합격 비율 높아졌고요, 4수생 합격 비율 높아졌습니다. 정시에서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58%요. 고등학교 4년 다닌,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4학년이라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4년 다닌 학생이 정시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입니다. 이걸 이제 한번 분석해 봤어요. 보세요. 비율로 보시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73%에 27%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작년에 정시로 27% 갔거든요. 수시 모집 비율이 23.5였는데 수시 2월 되는 것까지 해서 27.7, 뭐 8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넘어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시로 간 게 2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재학생 기준으로 보니까 재학생은요, 90%가 수시예요. 합격한 학생들의 90%가 재학생이요. 학종으로 합격한,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 90% 재학생이요. 정시 학생들 중에서 43%요. 지역을 보시면 수시는요, 수시에서 서울 출신의,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 출신이 34%고요. 정시는 42.7%예요.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죠. 지방으로 가면요, 이 수치가 뒤바뀝니다. 수시가 높고 정시가 낮게 나와요. 그렇죠? 그에 대한 고민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방에서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방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냐 못 맞추냐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수능 성적은 올라가거든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논술 잘 쓰고 내가 너 붙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주요 대학이라고 해도요, 수능에서 국어, 수학 2 정도 되거든요. 합 4 정도 돼요. 제일 높은 대학들이 대체로 합 4 정도 되거든요. 의대 빼고요. 합 4 정도 돼요. 그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요, 전체 수험생들의 합격생들의 73%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지방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정시가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 중3, 중2까지요. 중1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연세대학교요. 59%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고대요. 63%, 64% 정도 됩니다. 올해 더 높아질 거거든요.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내가 정시를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공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성공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요, 16시간 앉아 있으시면 돼요. 되게 쉽다, 그죠? 진짜로요.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재학생은 정시로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정시로 간 애들이 다 그렇게 간 애들이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시험의 틀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시험의 틀에 맞춰서 내가 16시간 공부하면 돼요. 16시간이 뭐예요? 6시간도 안 하는 내 아들 내 딸을 보고
화딱지가 이만큼이나 나고 있는데, 그죠?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내신입니다. 지방에 있는 공립대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3.5 정도 하면 웬만한 공립대들은 갈 수 있어요. 내신이 3.5요. 물론 과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 3.5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요, 내신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바뀌지도 않아요. 심지어 주요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대학을 가도요, 15개 대학 중에서 맨 마지막 대학을 가도요 1.8 뭐 1.78 요 정도 나와요. 교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나 입학 뭐 이렇게 플래카드 이런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간 학생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전형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남은 건 정시는 재수생들, N수생들이 너무나 강세예요. 좀 리얼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수능에서 몇 개쯤 틀리면 스카이를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스카이를 다 화이팅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몇 개? 국영수, 탐 5과목 중에서요 5개 틀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시로 스카이를 갈 수 있어요. 물론 과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발 정시가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긴 하지만, 정시가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공정한 건 둘째 치고요, 성적이나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요 0.05점 차이로 극간이 갈라지면서 합불이 결정되는 그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 동안 책상에 처박혀 가지고요 죽을 만큼 공부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수능에서 실수를 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중3이니까 전략을 잘 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전략 3년짜리, 정확하게는 5학기짜리 전략이에요. 5학기짜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시를 목표로 한다.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전제가, 정시의 전제는 하루 16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중3 남학생 학부모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학생들 학부모님들은 그냥 그렇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도 같네 이런 표정이신데, 남학생들 학부모님 표정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다 남학생 학부모님. 왜요? 그렇게 못 앉아 있어요. 걔들이 언제 앉아 있냐면 중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수능 100일 남았어요. 제가 100일의 기적을 보여드리죠. 그런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내 새끼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전략은요 뭘까요? 아까 올해 순천에서 만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좋은 전략은요 수능 만점 전략이죠. 와, 쉽다. 그래서 16시간 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 18시간 정도? 그죠? 또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테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또 사구여교업체에 가서 무슨 캠프다 뭐 무슨 스쿨이다 뭐 이런 거 보내시겠죠. 몇백만 원을 들여서요. 그게 진짜 답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설계를 하시면 성공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길이 어떤 방향이었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자녀 성향을 좀 보고 계획을 짜세요. 아니, 자녀 성향이 어떤지를 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천편일률적으로 너는 정시, 너는 내신, 안 됩니다. 자녀의 스타일에 맞고 자녀의 특징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는 것만으로 입시에서 절반 이상은 전 성공한다라고 봐요.
그 고민이 출발점이거든요. 나는 어떤 길로 내 아들, 딸을 보낼 것이냐. 그렇죠?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학종은요 사실 요즘에 엄청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정시가 확대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맞겠어요? 그죠? 확대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요. 40%고요 50%가 확대됩니다. 정시 100으로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40%든 50%든 충격을 완화시킬 방안이 필요할 터이니 40%든 50% 선에서 결정될 거고요. 아마 40%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요. 나머지 60%는 뭘로 뽑을까요? 수시로요. 수시로요. 수시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내신, 학종.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거든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입시를 만듭니다. 교육 정책이 실패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내 새끼가 대학 가는데 실패하는 건 나한테 너무나 치명적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아니 왜 이걸 이해를 잘 못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답을 하나 찾아냈어요. 뭔 답이냐면요. 정시,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학생들은 뭘 해요? 공부를 해요. 맞죠?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요. 학종은요. 부모님들이나 언론이 자꾸 이렇게 까먹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종은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시험이죠. 이걸 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장치들을 해놨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죠. 왜 학종 공부 안 하세요? 공부해야죠. 정시 공부하는 것만큼 학종 공부하면 무조건 대학 갑니다. 그만큼도 안 해도 돼요. 3분의 1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활동들만 그에 맞는 활동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 맞는 무언가를 하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왜요? 재학생들의 상당수는 무조건 수시로 대학을 가거든요.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재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이건 데이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로 주요 대학들이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학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K 대학입니다. 그 K 대학이에요. 첫 번째 K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학생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첫 페이지를 펼치면 이런 학생을 뽑겠습니다. 뻥치시네. 세상에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종의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보시면서 그렇지 3년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은 대학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습니다. 진짜로요. 적극적이고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을 대학이 뽑겠대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 내가 대학을 가네요? 이게 맞아요? 아니요. 뻥이죠. 왜 이런 뻥을 할까요? 일단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학이 모든 대학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K대학뿐만 아니라요. 모든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의 유형은 딱 하나예요. 학종으로요. 보세요.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모든 대학에서 학종으로 해서 뽑고자 하는 유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입학사정관들한테 딱 어떤 학생 뽑고 싶어요? 이 학생 뽑고 싶답니다. 왜요? 되게 단순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A 학생이요.
스카이를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데를 가가지고 막 엄청 돈 잘 벌고 막 성공을 했어요. 대학한테는 뭐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뭔가 떨어져요. 뭐가요?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대학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지금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걔들이 돈 주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등록금 내면 끝이니까. 목표는 선명해요. 자기의 대학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대학의 목적이에요. 학종을 유지하는 목적은요, 이거 하기 위해서요.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위에 세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뭐 미래를 설계하고, 고등학생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건 가끔 있더라고요. 미래 설계하는 학생. 그리고 저한테 엄청 욕먹죠. 학원에서 설계를 해와요. 야, 이게 너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꺼져. 자기가 설계를 안 하고 돈 주고 설계를 해와요. 대학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요. 왜요? 얘들 8년 동안 학생부만 보거든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24명이고요. 걔들이 평균 재직기간이 8년이에요. 8년 동안 학생부만 봤어요. 모른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 어디냐면, 빛낼 수 있는 이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이 우리 학교가 우리를 빛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서울대학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매는 학교라서 지적 호기심에 되게 목매요. 그래서 뽑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대체로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 지적 호기심에 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로 끝난 학생들은 떨어지고요.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는 학생들은 붙어요. 근데 연대는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몇 년 전부터 공개를 했고요. 고대는 꽁꽁 숨기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왜 숨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뭔 차이가 있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발전 가능성과 자기 개발 의지가 다른 거였구나. 왜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은, 학종으로 뽑고자 하는 학생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냐면요,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해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고요. 왜요? 그 우수한 학생이 뭘 만들어낼 거라고요? 대학을 빛내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심각한 오류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그렇죠 선생님, 역시 시험을 잘 봐야 되는군요,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우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객관적인 단어일까요, 주관적인 단어일까요? 매우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왜요? 내가 보기엔 우수한데 제가 보기엔 안 우수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98점을 받고 울고요, 어떤 학생은 70점을 받고 행복해해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꾸 못 받아들이세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종을 공부한다, 입시를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서 뽑는 사람이 우수함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죠. 이렇게 가당차는 부모님들, 패기가 정말 장난 아닌 부모님들요, 대학이 나한테 맞춰줘야지. 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내가 대학에 맞추는 거예요. 그 우수함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수함의 기준을 알면 그 우수함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면 돼요. 그걸 3년 동안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냐고요? 아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3년 동안 5개 학기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진짜 집요하게 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대체로 그래요. 제 손에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또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 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걸 뭔가 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수한 학생입니다. 정시는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뽑는 사람이에요. 정시로 뽑는 건요, 전시 전형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객관식을 잘 푸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객관식에서 우수함을 보여준 학생. 내신도 비슷하죠? 내신도 객관식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학종은요, 객관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객관식이 학생의 우수함을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오지선다형으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수함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객관식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은 정시나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수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우수함의 기준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체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학인 전발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연세대학교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임 입학사정관들이 모여가지고요, 국가에 돈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6개 대학의 선임 입학사정관들과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한 거니까 6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이게 우수한 거지라고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평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수함의 기준이 뭐냐면 학인 전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학종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시가 40%, 50%가 돼도요, 수시 40%, 50%, 60%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수시의 90%는 재학생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수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학종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이거든요. 시험이라고요. 얘들이 어떤 학생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거든. 학생과 같이 공부하세요. 그렇죠?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인 전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걸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학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저도 학부모잖아요. 저도 제 새끼를 제대로 못 봐요. 왜요? 학인 전발이다, 우수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꼭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죠? 내 아들 내 딸은 학업 역량도 뛰어나고 인성도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다 갖춘 아이야. 지금 객관식 시험 수학 성적이 조금 떨어질 뿐이야. 한 30점. 그러나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그게 있으면 설득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새끼는 객관적으로 못 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아들들 객관적으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너피스 이러고 난 다음에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 말이 전달이 되거든요. 이 아이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왜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우리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가지 능력을 다 가져? 그런 학생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런 학생 없습니다. 제 손에 서울대 간 학생, 고대 간 학생, 연대 간 학생 트럭이거든요. 그런 학생 없습니다. 걔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영재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환상을 깨세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내 아이의 정확한 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학인 전발 중에서 특정한 역량이 뛰어난 아이예요. 그건 인정.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제 아들은 봤는데 도대체 안 보이는데요. 제 딸은 봤더니 그냥 연예인만 좋아하던데요. 오빠 이러면서. 근데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걸 학업 역량도 좋고요, 전공 적합성도 좋고 발전 가능성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하나만 찾아내세요. 선생님, 그래도 좋은 대학 가려면 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욕심쟁이.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나를 했잖아요.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쯤 더 시도하셔도 돼요. 질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학이요, 착한 학생을 뽑을까요? 우수한 학생을 뽑을까요? 착하면 대학에서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요. 왜 이러세요? 제 아들은, 제 딸은 너무 성실해요. 대학 못 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 딸, 내 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어떤 능력이 탁월하냐. 탁월한 능력은 반드시 있어요. 물론 그런 학생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 4가지의 역량이 고루고루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학생들이요. 고루고루 발전한 학생은 없어요. 고루고루 발전하지 못한 학생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팔방미인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옛날이니까. 지금은 학문이요, 전문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문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능력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수시에 심각한 함정이 생깁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움이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보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학생들 자기가 원하는 대학 막 보내주거든요. 제가 보내준다라고 표현을 과하게 쓰는 이유는 진짜 그렇게 가요. 선생님,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래, 거기 가자.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그게 가장 원초적인 기술이 뭐냐면요, 저는 대화를 해요. 학생과 계속 얘기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든데요.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이건 뭐야?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의 능력이 쫙, 그건 부모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수상 108개 라고 이야기할 때, 와, 우리 상 108개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뭐라고요? 왜 108개지? 이 질문을 던지시면 학생이 따라와요. 안 따라올 수 있죠. 선생님, 저와 제 아들은, 저와 저 딸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왼수. 바꾸세요. 왼수로 남아서 손해보는 건 부모밖에 없더라고요. 가슴에 피멍 드는 건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더라고요. 바꾸세요. 조금씩 맞춰주면, 제가 좀 이따 방법을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탁월한 능력이 뭐냐를 찾는 것.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정말 다 볼품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거를 키워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입시는 못하는 거에 태클 안 걸어요. 너 이거 왜 못해? 태클 안 걸어요. 입시는 뭘 본다고요? 이 학생이 잘하는 걸 봅니다.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걸 이제 잘하는 걸 뭘로 방점을 찍을지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유형 자체는 4가지 정도 유형이 돼요. 자,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세요. 객관식 아니에요. 오지선다형 관심 없어요. 그거 하려면 그냥 정시로 뽑죠. 편하게. 대학이 왜 학종을,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학종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겠냐고요. 그건 뽑고자 하는 인재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적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발 부모님들, 중3 학부모님들, 학생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내신 등급에 대한 신화를 가지지 마세요. 대학은 내신 등급 안 봅니다. 대학이 내신 등급을 보면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자료가 그렇게 많은데 내신 등급 안 봅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같죠? 근데 진짜예요. 왜 이 얘기가 성립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8%요. 왜요? 내신을 안 믿거든요. 고등학교 내신 관심 없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자, A 학생이 우수한가요? B 학생이 우수한가요? 내신 등급입니다. 2.5, 2.0. 우리는 B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정시고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죠? B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맞잖아요. 0.5점이면 대학이 몇 단계씩 막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표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A 학생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4등급에서 시작해서 고3 때 1등급으로 끝났고요. B 학생은요. 1등급에서 시작해서 4등급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우수한가요? A요. A요. 등급에 대한 환상 가지지 마세요. 대학은 등급 관심 없어요. 안 봐요. 등급은 누가 봐요? 학생과 학부모와 학원만 봅니다. 충격적이죠. 대학은 뭐요? 관심 없거든요. 그걸로 분석하지 않아도 이 학생의 우수함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거든요. 또 보여드릴까요? 자, 갑 학생이고요. 등급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요. 갑은 112. 을은 이거 만들고 싶으시죠? 부럽긴 하다, 그죠? 을은 22. 누가 우수한가요? 앞에 좀 이제 2.5와 2 봤으니까 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이거 봐서는 아무 정보도 없어요. 대학은 이 정보에 관심 안 가지거든요. 왜요? 이걸 보니까요. 갑은요 1등급 끝, 을은요 2등급 처음. 둘의 점수 차이는 객관식 한 문제. 누가 우수한가요? 알 수 없어요. 누가 혼자 우수한지 어떻게 알아요? 객관식 한 문제를 더 잘 맞춰서 우수하다고요? 웃기고 있네. 전제로 깔리는 게 뭐예요? 실수하지 모든 인간이, 모든 수험생들이, 모든 내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면 이 등급이 우수함을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실수해요, 안 해요? 엄청 많이 하죠. 그게 사실은 실력인데 실수라고 우기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이번엔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90%는 실력이고요. 10% 정도가 실수예요. 근데 그 실수 한 번으로요 등급이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 갑학생처럼 성적을 받으면 우수,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받아오면 예 그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는 무너지거든요. 고등학교에 이거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등학교에 요즘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상처받은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금 상담실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상처받는 상황의 70% 정도가 부모님이에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보면 공부하래. 그 말 말고는 안 하던데요. 밤금까지 드라마 같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팩 돌아서더니 공부해! 웃더라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웃으실까요? 집에서 다 그러고 있거든요. 한번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게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같이 보세요. 아이돌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얘기하세요. 얘기요. 야, 쟤들은 왜 저렇게 떴냐?
잘생겨서요, 이뻐서요, 춤을 잘 춰서요. 근데 제가 저런 데 가서 저런 기획사가 아니라 이런 데 갔으면 성공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잇 이러면서 문 닫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 우리 아빠 왜 이래? 이러면서 안 하던 걸 하네? 이러면서 막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들어갈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아, 우리 아빠가 변했나 봐. 대답해 줘야겠어. 그렇게 바뀌어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왜요? 내가 그 전까지는 화를 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학생들이 갑자기 대체로 부모님들이 공부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들의 열은 여기까지 받친 상태에서 짜증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공부해라는 약점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라고 이야기할 땐 대체로 화가 여기까지 나 있어요. 그러면 화가 여기까지 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완벽한 성인 군자 아들 딸은 그렇지, 부모님이 나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공부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단 기분 좋았다가도 그 얘기 듣는 순간 여기까지 열받아요. 문이 쾅 닫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앉아서 부모 욕하고 있겠죠.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할 거예요. 얘들은 프로 10년 차거든요. 프로 학생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이라는 직업을 지금 9년째 유지하고 있잖아요. 완전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지를 알아요. 완벽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이건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넘어가는데 엄청 디테일해요. 근데 그걸 또 집에 왜 학교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요. 난 또 방법을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제 아들을 괴롭힙니다. 야, 나는 선생 20년 차거든? 이러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들은 넘어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배제하고요. 내가 내 새끼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자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신 등급 이렇게 받아오는 거 별로 문제 없어요. 뭔 상관이에요. 1, 2점 가지고 등급이 1등급이랑 2등급이랑 2등급이랑 3등급이랑 뭔 차이 있게요. 없어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해요. 다만 거기서 아이가 상처받으면 끝나요. 더 이상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으나 이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그 부모님들의 그 자녀분들의 내신을 보는 방법을 그대로 제가 곁눈질해서 보고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한 거예요. 자, 보는 방법이요. 전체 지원자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 평균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과에 지원한 모든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에 지원한 같은 고등학교 학생도 있어요. 둘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대학은 같은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의 내신 평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종에선 그래요. 이 학생이 같은 교육 조건이잖아요. 고등학교가 같다라는 말은 고등학교의 조건이 똑같다, 학교의 조건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동고교의 지원자 평균을 먼저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자를 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 방점이 찍힌 학생이에요? 수학이에요. 남다른 수학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것과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성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학생은 학종에 합격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과학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했으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역량이 정확하게 찍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내신 1등급, 2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서울대학교가 항상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서울대학교 항상 매년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요 ROL이라고 하는 웹진에다 올려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거 보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세요. 9명의 학생을 올리거든요, 매년. 근데 지금 6년 정도 됐으니까 53명의 학생부가 거기 있어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가 53명치가 거기 있다고요. 출력해서요,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갔지? 특히나 올해 거는 반드시 보세요. 올해 거는요, 서울대가 아주 작정하고 교과 세특을 올렸어요. 전 교과 세특을 올려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학생이 이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과 세특 전체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거기다가 교과 세특을 올릴 때 어떤 걸 올리냐면, 이 학생이 합격한 것과 제일 관련 있는 교과 세특을 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방점을 찍고 어떤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합격했는지가 거기 나와요. 그럼 그걸 준비를 하면 되죠. 올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그 건축학부에 합격한 학생, B 학생이라 ABC 이렇게 나오거든요. B 학생이요, 내신 등급이요,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요. 건축학과니까 이과잖아요. 국어 1학년 때 2, 2학년 때 2.4, 3학년 때 2.6.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죠. 성적이 올라와야 좋은 평가 받는다고 관심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얘는 성적이 정확하게 하향세를 그리잖아요. 수학이 건축학과인데 심지어. 근데도 얘는 붙었어요. 그 위에 그 학교에 내신 1등급 하는 학생 떨어졌고요. 왜요? 그 학생은 학종을 준비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포인트에 맞춰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맞는 공부요. 근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공부하나요? 대학이요, 어마어마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많은 자료들. 이런 것까지 공부해도 되나라고 싶을 만큼 공개하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어쨌든 인성입니다. 두 번째, 학인 전발 중에서 인성이요. 인성, 착하면 대학이 뽑아준다, 안 뽑아준다? 안 뽑습니다. 착하다고 뽑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인성이랑 다른 거죠. 휴머니티가 아니라고요. 인간성이 아니라고요. 이게 오해가 생기면 준비하는 게 자꾸 이상한 걸 준비하게 돼요. 인간성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퍼스널리티요. 캐릭터요. 네가 어떤 캐릭터냐가 인성이에요. 어려움과 힘든 환경들 가운데서 부딪혔을 때 네가 어떤 특성을 보이니, 어떤 행동을 하니, 이게 인성이라고요. 캐릭터, 퍼스널리티니까 개인적 특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 특성이 우수하면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학생이 성적이 조금 낮아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 우수해질 테니까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공적 합성이에요. 이 전공적 합성의 오해가 진짜 많아요. 제발 이렇게 수준 낮은 덜 떨어진 전공적 합성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탁드리는데요. 이걸 정확한 단어로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학은 전공적 합성이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통념상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정확한 대학이 요구하는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요, 계열 적합성이에요. 전공적 합성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공적 합성 이야기하는 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적 합성은 대학이 안 봐요. 계열 적합성을 봅니다. 왜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은 많아야 25개예요. 전공으로 따지면요. 대학의 학과는요, 수백 개예요. 전공적 합성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계열적 합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적 합성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전공적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다들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렇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서 봉사활동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던져보세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고등학생이 병원 가서 뭐 할까요? 청소요. 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청소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고요. 왜 이렇게 덜 떨어지게 학종을 이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요.
이상한 것들만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와우 떨어졌다고. 이게 세상이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떨어지죠. 대학 교수들이요.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뭐 하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열심히 봐요. 아, 쟤들 뭔데 저기서 수다 떨고 놀고 있니? 아, 병원에 봉사하러 활동 온 고등학생입니다. 저게 봉사야? 면접장에서 만납니다. 붙이고 싶겠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자꾸 산으로 가요. 활동 많이 해야 되고요. 뭔가를 해야 되고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뻥치고 있네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계열 적합성을 보유라고요. 네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포커싱 되어서 어떤 고민을 해서 그 결과물로 어떻게 성장을 했냐고요. 그걸 보여주라고요. 그게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대학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계열적 합성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아니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되게 그 뭐죠? 핫한 학과가 소프트웨어 학과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우리 학과에 필요한 능력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계열 적합성이에요. 그럼 소프트웨어 학과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학과에 필요한 능력 뭐 있을까요? 얘들은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해야 돼요. 왜요? 코딩하는 것 자체가 실패의 기록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계열 적합성에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계열 적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보여주면 돼요? 학생부에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계열적 합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열적 합성은 철저하게 능력이거든요. 홈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거 자료만 살짝 찾아보면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나와요. 저는 그 학생들 지도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거든요. 질문 몇 가지 던지고 난 다음에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봐. 네가 필요한 능력이 뭐니? 선생님 전 이거요. 그래? 그러면 그걸 학생부에 어떻게 녹일지를 한번 고민해 와봐. 이게 포인트예요. 전공적 합성이요. 발전 가능성이요.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중학생 학생부를 봤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잠재력이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야, 욕하신 거예요. 왜요? 학생부에는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잠재력. 그것도요, 여러분. 이거 시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이게 대학마다 조금 디테일한 건 좀 다르긴 한데요. 대체로 학종은 6단계 정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학생부가 6명이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최소 6명이 봐요. 각각 독립된 상태로요. 그리고 내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갖고 와요. 입학사정관도 우수한 학생들 데리고 와요. 학생부 들고 와요. 그리고 맞춰요. 그러면 A, B, C 공통적으로 나오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은 1단계 통과해요. 왜요? 객관성을 확보했죠. 누가 보더라도 우수하거든요. 물론 그 사전에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대학의 우수함은 이런 겁니다라고 사전에 교육하고 동의하고 다 세팅을 하죠. 그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대학 홈페이지예요. 학종 안내 책자예요. 그 내용 교육해요. 그리고 이런 학생을 뽑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각각이 가서 이런 학생 뽑는 거예요. 우수하네. 공통적으로 3명한테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1단계 통과. 그리고 우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A와 B의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학생들은 서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면 1단계 통과,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겨요. 다음 단계로 넘겨서 또 D, E, F가 또 봅니다. 그 작업을 6번을 해요. 뭐 불공정, 깜깜이 전형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학에 좀 심한 대학은 10단계까지 있어요.
보고 토론하고 보고 토론하고 보고 회의하고 보고. 발전 가능성이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뻥치고 있네. 포인트는 뭐예요? 그 발전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잠재력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설득력이 있는 잠재력이어야 돼요. 그냥 제 딸, 제 아들은 우수해요, 이거 아니고요. 우수함에 근거를 대야죠. 뭐로? 학업 역량이 우수해요, 전공적 합성이 우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요, 네 번째 거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실진 전 몰라요. 그죠? 되게 고민하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뭐예요?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목만 잘 찾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건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세요. 제 말을 듣고 도전해봄직해 라고 생각하면 도전하시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선택기는요, 문제가 많은 고등학교예요. 노다지라고 이야기하죠. 대학 갈 방법이요, 그냥 쌓여 있어요. 노천광이에요. 노천금광. 와, 선생님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세요.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전 도전했어요, 선생님. 전 도전했습니다, 교수님. 잠재력 있네. 성장 가능성이 있네. 한계에 부딪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려고 끝까지 발악해보네. 훌륭하네.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단계 통과. 그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부르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제가 이것과 관련 혼자 못해요. 이거 자꾸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친한 놈 무조건 팀이에요. 혼자는 힘드니까 팀을 만들어서요, 팀당 한 학기에 하나의 학교 문제를 끄집어내요. 고쳐요. 찾아와. 학교가 뭐가 문제니? 선생님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예요. 좋아, 와. 한 달 동안 한 학기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토대로 공부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론적인 건 뭐고요, 뭐고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하냐면요, 진짜 자기가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막 철학적인 베이스도 찾아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자료 써서 다 해와가지고요. 부모님 세대와 조금 다른 세대예요, 얘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와가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중간 발표하고 막 최종 발표하고 설득력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학운위에 올려요. 학교 운영위원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학부모님들과 막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발표해요. 저희 학교에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요. 그럼 뭐예요? 끝난 거죠. 그걸 계속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엄청 신나해요. 왜요? 세상이 바뀌거든요. 학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점점 문제점이 없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대학을 갈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지역사회로 나가면 돼요. 순천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도전하세요. 순천에 있는 구 지역 단위 구의회에 들어가서 브리핑하세요. 저희는 제가 근무하는 거 성동구거든요. 성동구에 가서 브리핑해요. 고등학생들이 시의회에 들어가가지고요. 설득만 되면, 연구를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왜 신호등은 여기 있죠? 왜 가로수는 죽어가고 있죠? 문제점 천지예요. 노천근광. 대학 가는데 와 진짜 막 무궁무진한 이야기요. 그래서 가로수 밑에다가 이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2년 반 동안 내지는 1년 동안 제가 이걸 관리해서 살려놓겠습니다. 이과 이름표 달고요, 관리해요. 예산 받아서 관리해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순천이라는 지역적 한계, 서울이 아니야.
이 고등학교는 왜 이래? 그럴 불만 가질 수 있죠. 당연히요. 왜 우리 지역은 이걸 안 해주지? 불만 가질 수 있죠. 거기서 끝나면 대학은 남의 이야기고요. 왜 안 해주지? 그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팀을 꾸리세요. 팀이면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하세요. 설득력 있는 연구. 그냥 덮어놓고 연구 말고요. 설득력 있는. 저 열심히 탐구 보고서 만들었는데요. 의미 없어요. 설득력 있는 탐구 보고서요. 그러면 나의 완벽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얼마든지 대학 가요. 이렇게 해서 기적처럼 보낸 애들 대단히 많거든요. 도전해보세요. 발전 가능성.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들 것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가기가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우수함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 과정이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도전해보세요.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건 사실 별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종일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되게 정교한 전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전형이에요. 이거 학종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횡단평가는 1년 동안 이 학생이 뭐 했는지를 쫙 봐요. 그리고 교과목, 그 다음에 자동봉진, 종합의견, 수상, 독서 이런 걸로 전부 다 크로스체크 하거든요. 이 크로스체크 작업이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미 인터넷에 컴퓨터 기술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신기술이 아니에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화면을 볼 때 종이로 학생부를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고요. 걔들이 비슷한 단어는 전부 다 하이퍼링크 돼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다른 거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금방 봐요. 내가 자소서에 썼잖아요. 그럼 자소서에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하이퍼링크로 나와요. 클릭하면 학생부 내용이 보여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크로스체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등학교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교과서 되게 발표 수업했다. 그러면 발표 수업할 때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요. 이 학생이 진짜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표 수업한 내용과 관련된 독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요. 없잖아요. 이거 없는 학생들 엄청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냥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요. 근데 발표를 한 것과 그 베이스가 되는 근거가 있냐 없냐의 얘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관련된 독서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그냥 들고 와서 발표한 거예요. 수준 떨어진 발표를 한 거죠. 그런 식의 크로스체크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두 번째 평가 방식은 종단 연구예요. 종단 평가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아래 1학년 1학기부터 쭉 이 학생이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확인 전발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5학기를 추적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이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아로리 웹진입니다. 제가 서울대 아로리 웹진 홍보대사 같네요. 서울대 분석이요.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중에 하나를 교과 세특입니다. 이 학생은요, 서울대가 진짜 딱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뭐예요? 왜? 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학생의 학생부는 왜로 끝나요. 죽으라고 질문하러 다니고요. 이 말에 뭐냐면요, 열심히 질문하며의 숨겨진 말은요,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질문 와. 그 다음에 또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항상 교사에게 계속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행동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해서 자기가 궁금한 걸 기어코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학생의 퍼스널리티예요. 퍼스널리티 자체가 매우 우수한 거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됐을까요? 연습한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럼 돼요. 궁금한 걸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여학생들은 궁금함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에요. 맞죠? 뭔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부모님들 죄송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왜요? 내가 무언가를 궁금해하기 전에 한글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학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궁금증을 가질 환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이 갑자기 중학교로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문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왜? 궁금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주요대학 상위권 대학들이요, 자기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학생 좀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 얘기를 수십 차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학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자꾸 접근하고 해결해가고, 퍼스널리티가 탁월한 학생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나주에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셔서, 선생님 다 이해를 하는데요, 다 훌륭하고 강의 잘해주셔서 첫 번째 인사는 항상 그거더라고요. 참 강의가 좋았다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하세요. 제 질문을 제 강의를 전혀 이해 못하신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는 지방의 일반고에는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노천 금광을 발견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대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이야기라는 건 동고등학교의 상황을 항상 체크해요. 그 속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했냐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꾸 학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거죠. 학교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대학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대학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요, 네가 뭐 했냐고요. 네가 도대체 뭘 했냐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했니? 남들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 네가 뭘 했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이 얘기는 요거 어쨌든 부모님들, 제가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학생부가 중학교 학생부 잘 보세요. 잘 봤는데 뭔가 많이 적혀 있긴 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컴퓨터 화면으로 봐요. 유사도 검색이 다 돼요. 그러면 자율활동에서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회장이라는 단어만 틱 남아요. 이 학생은 우수할까요? 우수하지 않을까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 이거 진짜 많거든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왜? 평가할 거리가 없거든요. 학생부가 28장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그 학생부 채울 수 있는 걸 다 채우면 28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 28장이 99%가 복사한 거예요. 뭔 평가가 되냐고요. 왜요? A랑 B랑 C랑 똑같은데 어떻게 평가가 돼요? 안 되죠. 탈락. 평가 불가, 탈락. 학교가 뭘 했는지 관심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네가 뭘 했냐고요. 그래서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가 뭘 궁금하겠니? 수업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의 문제니까. 물론 시나리오 순서는 꼭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스토리텔링에는 반드시 수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쁜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출발해서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럼 우수한 거예요. 왜? 얘는 그 한 명만 적힐 거거든요. 그 한 명만 그 얘기가 적힐 거거든요. 그러면 싹 다 지워지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뭘 했는지 두 줄, 세 줄만 나오면요, 이 학생은 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찍어 놓기만 하세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올해 서울대학교 갈 학생이고요.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이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그리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오죠? 학급 활동에서 뭘 했냐? 금연교육 받았어요. 자율활동이 제일 많이 적히는 거거든요. 필요 없어요. 대학이 금연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자율활동을 그런 걸로 채우니까 안 되는 거죠. 이 학생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한 내용을 학급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무언가가 있으면 돼요. 그게 자율활동이 적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혼자 적힌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학종 입학사정관이 전부 다 빈칸으로 쭉 있다가 뭔가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평가를 해요. 그럼 우수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를,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학종의 핵심이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활동 많이 했다고 대학 뽑아줄 것 같으면, 대학에서 뽑아줄 것 같으면 다 거짓말이고요. 활동 많이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활동 몇 개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그걸 꾸준히 끌고 갔느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냐고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서예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입학사정관 10명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어떤 학생 뽑고 싶습니까? 책 많이 읽은 학생이요. 왜요? 책은 이걸 보여주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서요. 부모님들, 학생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됐습니까? 중학교 학생부에 어떤 책이 올라가 있는지를 양심의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학교에 원서를 내는 중학생 중에 독서 활동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 300명 중에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와우. 중학교 3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부모님들이나 학원에서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해줘요. 우와, 그렇죠? 이런 책 읽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서울대학교 제목을 안 적었군요.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이에요. 제일 많은 순서대로요. 이것만 딱 보시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가 딱 보이시죠? 절대 책이 바뀌지 않아요. 왜요? 지금 부모님들 사진 찍으셨잖아요. 집에 가서 주문을 하시겠죠? 제가 지금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 팔고 있는 거예요. 신작이 나왔는데 신작은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이거 지원한 책이에요. 지원자들의 책이에요. 실제로 그럼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은요, 앞에 책과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에요. 왜요? 그건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죠. 베스트셀러는 왜 베스트셀러일까요? 수준이 낮으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큼 수준이 낮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세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궁금증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의 라인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대학 교수들은 그걸 한번 쭉 지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보면 이 학생의 탐구 과정이 쭉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구멍구멍이 나면 거짓말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 돌아갑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나의 독서 라인이요. 내가 나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한 방에 쭉 보여줄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EBSI에서 그 독서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찍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독서 라인을 만드는 게 좋은지 궁금하시면, 별로 긴 강의 아니니까 꼭 보세요. 엄청 잘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그러실 거예요. 일단 반말로 찍어서 학생들이 본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10분짜리 강의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제가 실제로 지도해서 아주 좋은 대학을 보낸 학생들의 독서 라인이에요. 그 독서 라인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보시고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독서 라인을 짜는 겁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기의 의문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부모님들이 학생들과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집에 가서 대판 싸우시라고 대판 싸우고 서로 이제 화해하시고 제대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아이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저기 있더라고요.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쉽게 대학 가는 방법 잘 모릅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되게 갈구거든요. 쉽게 대학을 가는 방법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방법 없습니다. 고생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안 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순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선택하는 순간 합격 확률은 95%로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가거든요. 심지어 6학종 다 붙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그걸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즘에 제가 꽂힌 꽃입니다. 이상하네. 제가 꽂힌 꽃입니다. 선인장 중에 하나고요. 비화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 책상에 예쁘게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잘 관리해서 키워보려고요. 꽃말이 뭐냐면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열정은 패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패션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원어를 따라가면 어떻게 쓰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에 쓰입니다. 패션, 고통, 순환. 그래서 이 비화옥이라고 하는 꽃의 꽃말이 열정, 그 다음에 끈기, 인내를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학 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윤유고생 강의를 듣는데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공하는 학생들은요. 이 패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패션을 가지는 순간 감내해야 되는 파시오에서 결정됩니다. 얼마나 내가 끈기 있게 인내 있게 참아낼 수 있느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열정에 사로잡혀서 끝내지 마시고 그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세요. 자꾸 고통이 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열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성장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부모님이 되시면 예쁘게 꽃을 피워내는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